내가 있고 셀프가 있고 요 사이에는 정서로 연결돼 있다. 근데 정서라는 게 우리가 지금 대상관계 이 책에서는 러브와 헤이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비혼을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노우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KHL에서 우리가 보통 건강한 링크가 된 러브 혹은 링크가 된 헤이트 혹은 링크가 된 노우 말고 링크가 깨진 거를 비혼에서는 병리로 보잖아요. 링크가 깨진 걸 병리로 볼 때 여기 앞에 네거티브 러브, 네거티브 헤이트, 네거티브 노우가 있을 때는 링크가 깨진 거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러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셀프하고 오브젝트하고 정서적인 에너지가 연결되는 게 하나의 대상관계 유닛이잖아요. 요것이 하나의 대상관계 유닛인데 러브로 연결되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데 근데 겉으로 보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애적인 사랑.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너 공부해서 너 잘되라는 거야. 근데 엄마가 다른 집 애들 다 잘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성적을 받아오고 이런 대학을 가는 게 내가 쪽팔려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그 아이의 어떤 성장이나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체면과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거에 대한 걸맞는 거를 위해서 힘차게 박차를 가하는 거? 그건 사실은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링크가 안 되는 사랑이죠. 이거는 자기애적인 사랑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네거티브 러브라고 그러죠. 헤이트에서는 우리는 역전위에서의 증오, 위니카시 얘기에는 역전위에서의 증오, 그게 이제 헤이트거든요. 그 헤이트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담자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 행동 양상이나 고착된 방어나 왜곡된 관점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전 아닌데 라면서 헤이트 이건 아닌데 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타인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저건 아닌데 라는 헤이트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몇 번 그거를 같이 타협을 봐요. 그건 아닌데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혀 그게 타협점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너대로 살아라. 그리고 아예 거기다 정서적 에너지를 투사하지 않는 거. 이게 네거티브 헤이트죠. 미워할 가치도 없다 너는. 그래서 헤이트에서 물러서 버리는 거. 이런 거는 네거티브 헤이트죠. 그래서 K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환자에서 배우기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순간 그거는 교만이고 오만이다. 우리는 너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해. not knowing이라는 자세로 가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알아가는 자세인데 나는 너를 알아 라는 순간 이건 네거티브 러브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교황 선출하는 영화 뭐죠? 이름이? 콘클라베. 맞아, 콘클라베. 거기서 로렌스인가 그거 전체 주도하는 사람이, 그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이 첫 번째 연설을 할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연설을 할 때 뭐냐면, certainty is the great enemy of unity. certainty야말로 분열을 조장한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은 이거야. 이것만이 옳아. 그럴 때 저당에 하는 건 다 안 맞죠. 어떤 확신이라는 거
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분열을 조장하고 굉장히 파괴적이다 라는 게 그분의 투표하기 전에 한 연설에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명 깊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인 신앙이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확신이 있는 순간 맹목적으로 되고 교조주의에 빠지고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의심이 베이스가 없는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그 추기경 아니 뭐죠? 교황 선출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주재하는 사람이 한 설교예요. 확신을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 노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조금 섣불리 이론을 알고 섣불리 임상을 아는 사람들은 노에 대해서 굉장히 오만하게 접근하죠. 너는 이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이게 노에 대한 오만이잖아요. not knowing에 대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리라는 거는 우울증이라는 범주화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같은 우울증을 다뤄도 역동적인 다룸을 할 때는 같은 우울증 안에도 지문이 다르듯이 다 다루다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나는 잘 알아. 이렇게 하면 우울증에서 극복될 수 있어. 라는 노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거티브 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not knowing, 난 잘 몰라. 너가 우울증이지만 내가 경험한 수많은 우울증하고 너는 다를 수가 있어. 나는 너를 깊이 있게 듣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호기심을 갖고 가는 게 not knowing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not knowing의 자세가 진정한 포지티브 노고 나는 확실히 알아. 이거는 네거티브 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나라는 셀프는 너라는 대상에 의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형성된 나가 리프레젠테이션이죠. 그냥 오브젝트, 저 밖에 있는 실제 하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의 리프레젠테이션. 나를 증오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찬양하는 사람, 이런 어떤 나에 대한 강렬한 경험을 줬던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갖고 살잖아요. 대상에 대한 이미지, 대상에 대한 표상, 이미지 혹은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 바라보아진 내가 경험한 나, 프라이빗 나, 그게 셀프잖아요. 셀프 이미지, 셀프 리프레젠테이션. 요런 내적 현실, 이게 내적 복잡성이에요. 요런 내적 현실을, 요거를 갖고 요 내적 현실이라는 나를 갖고 이게 셀프 리프레젠테이션과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 모두가 나죠. 이게 이제 셀프예요. 요 빨간색이 요게 셀프예요. 요 셀프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나는데 요 안에 내가 이미 나를 형성한 원형의 대상 표상 말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났는데 새롭게 오브젝트를 경험할까요? 요거대로 경험을 할까요? 요 표상대로 경험을 하는 게 나잖아요. 그 나는 내 안에 있는 셀프 리프레젠테이션, 요 안에 요 셀프라는 복합적인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셀프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거기에 강렬한 정서가 연결되어 있는 게 나잖아요. 이게 셀프잖아요. 이런 내적인 복합성을 갖고 있는 이 셀프가 세상에 나와서 이게 형성된 이 셀프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요 단위를 갖고 요런 셀프를 갖고 실제 대상을 만나요. 근데 대상관계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런 셀프를 갖고는 실제 현실적인 대상을 만나지 못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서가 헤이트가 너무 강하면 우리가 크게 러브와 헤이트로만 그 연속성상의 수많은 정서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헤이트와 러브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정서가 강렬한 정서가 헤이트예요.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게 그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가 상담자라고 쳐봐요. 상담자라는 새로운 대상을 만났어. 근데 상담 현장에서 요런 셀프의 복잡성을 갖고 내면의 이 복잡한 셀프를 갖고 상담자를 만날 때 상담자를 어떻게 만나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야. 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여길 거야. 나를 알면 우습게 볼 거야. 라는 요거를 갖고 나랑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자는 지금 이 안에서 대상관계 치료라는 거는 뭐냐면 요 관계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요 관계. 요 나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나를 어떤 대상표상으로 보고 here and now에서 어떤 전이적인 관계, 어떤 역전이적인 관계, 나한테 어떤 투사적 동시 수많은 방어 기제를 갖고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내적 세계를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상담 관계 속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게 대상관계 치료예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치료자가 가장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어떤 왜곡과 이런 것들이 지금 here and now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내가 잘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뭔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이 사람이 현실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구나를 알아가면서 왜곡된 관계에서 현실적인 관계로 가게 이 왜곡을 aware 하면서 현실적인 관계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대상관계 치료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내적 세계가 있고 실제 외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내적 이 단위 이 세팅을 갖고 세상을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이 나한테 지금 미치는 영향도 요거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외적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현실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대상관계 심리치료죠. 그래서 관계로 치료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어떤 요 빨강색을 갖고 나의 대상관계 유닛, 요게 나의 셀프잖아요. 어떤 유닛을 갖고 다니냐면 칭찬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욕하고 때리고 거리감을 유지하는 대상의 원형 이거를 갖고 사람을 만나니까 상황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어도 항상 여기에 정서는 좁혀지지가 않아. 가까이 가기에는 먼 당신이야. 나를 인정 안 해줘, 칭찬 안 해줘, 뭐 이런 당신으로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있어. 근데 세상은 실제가 그렇지가 않아. 내 내적 표상이, 내 내적 복잡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리라고 자꾸 재현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리라고 재현하면서 살아오니까 이 사람한테도 나하고 거리감을 유지할 만한 어떤 역할을 부여해. 나는 요 정도가 편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암묵적인 무의식적인 소통 속에서 자기의 요 내면 세계를 계속 재현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캐릭터를 어떻게 캐스팅을 하냐면 거리감 유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1m 유지. 그랬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1m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 대상들이 아니더라. 30cm를 가보니까 살만하네. 이걸 지금 경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페이퍼가. 네. 그런 게 대상관계 치료예요. 네, 요거를 제가 이제 그날 네. 설명드리면서 우리는 진짜 혼자 있을 수 있는 단독성, 그리고 우리의 자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리하기에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육자로부터 아주 사랑과 돌봄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단독자로 작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보호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외부로 투사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할 때 나의 어떤 약점, 갈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누군가가 자기의 방어를 내려놓고 저항을 내려놓으려면 방어를 깨고 저항을 깨는 게 아니라 어떤 관심과 돌봄 속에서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약점을 드러내도 되는구나. 내 이 과도한 갈망을 드러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취약성과 갈망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담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옷을 벗기려고 방어하지 마. 왜 그렇게 합리화해? 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해? 그러면서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돌봄과 사랑과 수용을 해줄 때, 내가 이런 면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되네요. 라고 내 거를 갖고 와서, 내 걸 자꾸 외부로 돌렸을 때는 내 거에서 일부분이 외부로 돌려졌으니까 빈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외부로 돌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갖고 오니까 오공개 된 거잖아요. 전체가 된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나의 약함과 갈망을 내 걸로 리오우닝, 오너가 다시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약함과 갈망에 대한 컨선, 관심, 배려가 가능해지더라. 그러니까 내 약함과 갈망에 몰두돼 있어서 과거에 생매장돼서 그 아픔을 되씹기만 하고 있고 할 때고 어려움을 다 남 탓으로 하면서 힘들게 살 때 하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간구해요. 그러고 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실망이 커서 맨날 갈등이 생겨요. 나의 이 모습이에요. 이거 내 거를 갖고 오는 순간 비로소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내가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컨선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capacity to concern, 위니캇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몰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때는 언제냐면 양육자에 의해서 돌봄과 사랑과 수용을 받을 때. 그런데 그런 게 안 돼서 요런 자기 내적인 대상관계 유닛을 갖고 있을 때는 상담자라든가 또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배우자의 어떤 사랑과 돌봄, 뭐 그 외 목회자들,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 유닛이 변화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자기 내적 세계가 다시 재구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헤이트가 강렬했었는데, 러브가 가능하구나. 이런 새로운 내적 세계의 재구성이 가능한 거는 새로운 관계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어떤 제한적인 해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자기의 존재잖아요. 프라이빗 셀프잖아요, 이게. 이 복잡한 셀프잖아요. 이 안에 체계가 재구성이 되는 게 대상관계 경험이다. 2장의 25쪽 하단에 보면 이론적으로나 발달적으로 자기라는 개념은 대상이라는 개념에 뒤처진다. 아기는 어머니에게서 분리된 개체로 자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발달시키기 전에 어머니를 타인과 구별하는 것을 배운다.
어머니와 타인 간의 구별이 자기와 어머니의 구별보다 앞서 이루어진다. 즉, 대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자기를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는 능력에 앞선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일진데 심리적인 발달이 초기인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지 하는 책임감도 느껴졌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더 해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나지. 조금 더 호기심 갖고 배우고 싶어 하는 나를 만나니까 평소에는 저는 부족해, 부족해 하면서 맨날 움츠려 갔었는데요. 그런 저에 대한 표상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네, 이상.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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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요런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현실적인 경험을 좀 해나가는 거. 그게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생기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섣부른 해석이라는 거를 안 할 수는 없죠.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해요. 많이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섣부른 해석이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거죠. 섣부른 해석이란, 우리가 지난번에 환자에게서 배우기에서도 뭔가가 잘못됐을 때 그것들을 개방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수를 알아차릴 때 그 개방성에서 사실은 내담자들이 그런 개방성을 내재화시키면서 이 개방성에 대한 어떤 자기 실수에 대한 당황함, 수치감 이런 거에서 계속 자기를 방어했는데 저 실수를 저렇게 개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치료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하느냐가 대상 관계에서는 관계 치료인 거죠. 네. 어떤 관계를 하느냐, 교정적인 관계 경험이죠. 저렇게 방어만 하고 숨기고 이런 거 저렇게 대놓고 자기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바로 여기서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실수를 다루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상관계 치료적 관계의 치료, 관계 경험의 치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상이 먼저다. 분화가 될 때, 아이가 낯가림만 할 때도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빗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도 내가 낯을 가릴 사람인지 안 가리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먼저 분화가 되더라. 구별이 되더라. 분별이 되더라. 자기는 그 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네. 23쪽에 주어인 자기가 있고 동사인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감정 상태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나 미움의 대상이 있다. 이 단순화된 문법적 구조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없는 심리적인 상태는 아동의 언어 발달과 경험을 문법적 질서에 맞춰 구성하는 능력에 앞선다. 즉, 이런 상태는 언어 이전의 경험이다. 이 부분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조금 자세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23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심리학적인 용어인 대상, 옵젝트는 우리 문법으로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하는 옵젝트랑 같은 옵젝트인데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본래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가지는데 주어인 자기, 동사,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냥 아주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있고 주어, 동사, 연결되는 정서가 있고 옵젝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게 아주 기본 문법 구조인데 이게 사실은 사람에서도 이게 기본 문법 구조다. 그런데 아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 양육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낯가리 단계는 있고
근데 그 전에는 아예 대상 구별도 안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낯가리 구별은 하지만 나라는 자기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아직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도 않은 미분화된 상태일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게 따로 형성되지도 않은 언어 이전의 세계다. 미분화된 세계는 주어 따로 있고 동사 따로 있고 목적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러의 발달 단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폐로 아예 관계가 없는, 이런 관계 자체가 없는 자폐적인 어떤 현상이 있고, 그 분화가 안 된 공생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어 따로 정서 따로 목적어 따로가 없는 언어 이전의 유아의 상태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이전의 세계인데 언어로 이야기하려니까 유아가 있고 주 양육자가 있고 거기 정서가 있더라, 이렇게 언어의 세계, 언어 이전의 세계를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유아의 상태에는 이런 구조가 없는데 유아 상태한테는 없어요.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유아와 주 양육자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사적 동의시나 그 외의 모든 방어 기제나 이렇게 심리 기제들이 굉장히 무의식적인 기제인데, 그거를 우리가 의식적인 언어로 설명하다 보면 말이 꼬이는 거야. 막연히 우리는 이해가 돼.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를 말로 하려니까 꼬여버려요. 그것처럼 언어 이전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언어 이전의 세계가 바로 이 언어 이전의 상태에 언어 발달이 안 되고 경험, 그 아동의 경험, 아동의 언어 발달을 요런 거에 맞춰서 구성할 수 없다. 구성하는 것보다 앞선다. 라는 거죠. 이런 상태는 언어 이전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와 대상과 자기 대상, 이런 거를, 그리고 또 배울 게 자아인데, 요게 말하자면 이렇게 분화가 안 돼 있는, 자기인지 대상인지 분화가 안 된 거를 자기 하이폰 대상으로 해밀턴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폰이 없는 자기 대상은, 요거는 자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대상이죠. 요거는 또 다른 단어예요. 요건 또 다른 단어고 요거는 또 다른 단어예요. 자기하고 하이폰이 있는 대상은 아직 자기와 대상이 분화가 안 돼서 융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저렇게 하이폰이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자기 대상이라고 하이폰 없는 거는 우리가 자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대상을 얘기하죠. 근데 간혹 또 책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와 자기를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하고 얘도 혼용해서 막 나와서 헷갈리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대상, 오브젝트에 의해 자기 셀프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만나서 어떤 자기가 형성되는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에 대한 정의,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이것이 자기 셀프일까요? 네. 셀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한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암묵적인 기억과 명시적인 기억이 있는데, 암묵적인 기억은 뭔가가 이제 프로세스가 몸에 밴 거. 그래서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뭔가 암묵적으로 몸에 밴 기억들이 있을 수 있죠. 기억의 여러 가지 중에서 아마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그러니까 기억이 없을 정도의 어렸을 때 불러준 자장가 이야기,
제가 아마 제 클래스 들은 분들은 아마 혹시 그 사례를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쟁에 갔는데 약도 없고 네, 뭐 진통제 뭐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중얼중얼 도닥도닥 하는 뭐 이 자기도 모르는 뭔가를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그런 걸 막 읊조리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마치 뭔가가 나를 포근하게 안심시켜 주는 것 같은 어떤 구절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노래를 중얼중얼 하면서 내가 이런 걸로 버텼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유럽에서 온 아메리칸이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재워줄 때 그 유럽 자기네 모국어로 불러준 자장가였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뭐 2대 3대 넘어가면 이민 가서 자기 모국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발음도 모르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살아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국어로 불러줬던 자장가였더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 기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상관계에서도 우리가 역동정신치료의 큰 내산맥이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한 게 말하자면 우리가 자아심리학이잖아요. 그죠? 정신분석이라고 한 게 엄밀히 말하면, 프로이드는 이드 심리학이고 안나 프로이드는 자아심리학이지만, 그래도 정신분석이라 하면 우리가 자아심리학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관계, 자기심리학, 애착이론. 그러니까 자기심리학과 애착이론에서 더 발달된 게 이제 상호 주관성이지만,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면 역동정신의학이다, 역동심리치료다. 그럼 이게 내산맥이잖아요. 이거 내산맥인가 뭐냐면 지금 발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형성됐더라, 이런 거. 어떻게 형성됐더라, 그 형성된 것들이 커가면서도 계속 반복되더라, 이게 역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가 그런 발달, 초기 발달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자기가 형성됐더라, 뭐 어떻게 애착이 형성됐더라, 어떻게 대상관계가 표상화됐더라, 이런 거를 갖고, 그리고 초기에 어떤 이드, 이고, 슈퍼 이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어 기제가 형성됐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재현하더라, 이게 역동정신치료잖아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애착이론에서도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변연계의 변형, 애착에 따라서 변연계의 변형, 신경망의 변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요한 변형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우리가 이 발달, 역동정신치료에서 얘기할 때 초기 발달이 되게 중요한데, 초기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이냐 수용적이냐에 따라서 두뇌 발달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블루밍 되냐, 이게 신경에 다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아주 정교하게 발달을 하느냐, 그냥 뭉뚱뭉뚱 가지치기를 하고 두뇌가 발달하지 않느냐, 신경망, 신경회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동정신의학에서도 요새 어떤 몸, 마음, 뇌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갖고 태어난 기질과 양육에 의해서 이런 바이오한 두뇌,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화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눈치 봐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요런 내적인 세계가 왜곡돼 있고 병리적일 경우에는 사람을 고착돼서 왜곡돼서 본다, 아니면 아예 관계를 못한다, 아니면 눈치껏 내 맘은 없고 네 맘대로 다 카멜로처럼 맞추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안에 떨면서 아드레날린이 치솟든가, 아니면 내가 편안해지면서 뭐 세로토닌이나 뭐 그런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몸, 마음, 뇌, 관계에 따라서 바이오한 것들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이런 역동정신치료 이론, 지금 4가지 산맥 이론에서는 몸, 마음, 뇌가 같이 다뤄지고 있다. 네, 그게 최신 이론들이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셀프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더라. 만약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일관성 있는 뭔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계속 변화하잖아요. 자기라는 아이덴티티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상이론에서 볼 때는 자기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냐면 사막의 모래섬이라고, 사막의 모래 언덕처럼 얘기를 해요.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 언덕이 이렇게 형성됐다가 또 바람이 불면 없어졌다가 어느 때 보면 또 다른 모양의 모래 언덕이 생겼다가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을 당했을 때의 나의 정체성과 그것들의 또 어떤 식의 치료와 극복을 당했을 때의 나의 정체성과, 그래도 여하튼 외상 전의 강혜정과 외상 후의 강혜정은 다르지만 또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정된 스태틱, 정지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늘 재구성되더라.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복잡한 내적 세계는 재구성이 늘 가능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상호 주체성이잖아요. 주체라는 것이 서브젝트가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터 서브젝티비티, 상호 주체적으로 변한다. 결국은 역동정신치료의 4가지 산맥은 전부 다 상호 주체적인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변화. 그러니까 주체가 고정돼 있지 않다. 스태틱하게 정적이지 않다. 다이나믹하다. 이게 다이나믹 사이코테라피잖아요. 역동정신치료. 다이나믹하다. 내가 A를 만났을 때와 내가 B를 만났을 때는 내가 여기서 만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천편일률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극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A랑 만날 때는 천사야. 내가 B랑 만날 때는 악마야. 극적으로 얘기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요번 책에서 마지막에서 2번째 챕터에 가면은 신화와 민화에 나타나는 대상관계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계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그 계모가 자기 딸한테는 천사죠. 근데 뭐라 그러죠? 딴 딸. 그 딸한테는 악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굿과 배드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굿과 배드라는 이원적인 차원으로 보는 게 대상관계에서 병리적인 관점이죠. 굿과 배드라만 보는 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면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게 현실적인 이해잖아요. 굿과 배드로 이해하는 것이 병리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굿과 배드로 이해하는 게 페어벤의 야구공 이론이죠. 이게 페어벤이 심리 내적인 자기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여기도 자기를 얘기하면서
자아라고 불러요. 자기를 얘기하면서 자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이렇게 야구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셀프와 옵젝트가 헤이트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너무 거절감과 절망감과 뭐 힘든 이런 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 헤이트가 크면 클수록 뭐가 있어요? 이상화가 커지죠. 이상화가 커져요. 자꾸 세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아빠랑 달라.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는 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이상화를 시키죠. 누구를 만나면. 이상화를 시켜서 여기 idealized 옵젝트를 콩깍지가 딱 씌워갖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누군가랑 딱 내가 콩깍지가 딱 씌워서 누구를 보는 순간 이 마법적인 사고에 빠져갖고 이상화시킨 대상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디얼라이즈드 옵젝트랑 있을 때 내 마음은 뭐예요? 리비디널해져요. 아주 기뻐, 쾌락적이야. 리비디널 이고. 사실은 셀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리비디널 이고. 옵젝트와 여기는 항상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정서가 있겠어요? 저 푸른 초원이에 이렇게 세상이 밝아지고 너무 환희스러워 라고 그런 정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얼라이즈를 해요? 많이 바닥을 친 사람들은 이상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상화된 사람은 누구예요? 환상 속의 사람이에요. 마법적인 사람이에요.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결혼을 했어? 중요한 타자 관계를 맺어? 그럼 우리는 환상 속에서 살아요? 현실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아이디얼라이즈드 이상화된 대상은 어떤 대상이 돼버려요? 리젝팅 옵젝트가 돼버려요. 거절하는 대상. 당신 이것 좀 해줘. 아예 알아서 해. 이렇게 해줄 것 같아. 몰라.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 리젝팅 옵젝트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는 굉장히 불편한 나, 불쾌한 나, 엔티-리비디널 이고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안 좋은 경험으로부터 있겠죠. 근데 여기도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러브로 있더라도 이 러브는 진정한 의미의 러브가 아니잖아요. 나를 채워줘 이런 러브잖아요. 그죠? 나를 채워줘, 나의 욕구를 채워줘, 나의 갈망을 채워줘. 네거티브 러브죠. 그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뭔가가 유혹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줄 것 같아. enticing object. 이런 유혹적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rejecting object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런 내적 대상을 갖고 있는 유닛이 치료자를 만났어. 아니면 굉장히 수용적인 어떤 공동체에 갔어. 아니면 수용적인 영적 지도자와 어떤 생활을 했어. 뭐 그렇게 될 경우 현실감이 생기잖아요. 현실감이 생기면 여기서 센트럴이고 중심이 생겨요. 중심자기. 이럴 때는 이상화된 대상이 아니라 이상적인 아이디얼 옵젝트가 생겨요. 이상적인 대상. 그 이상적인 대상이 뭐예요? 아까 제가 병리적인 거는 all good, all bad, 좋고 나쁜 거 두 개로 양분된 거라 그랬죠. 2차원적인 대상 관계라 그랬죠. all good, 여기가 all good이죠. 이상화됐어요. all good. 여기는 all bad. 너도 우리 아빠랑 똑같아. 너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똑같은 자식이야. 이렇게 all bad. all good, all bad를 맹탕온탕을 몰고 가는 마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양극단으로 고착된 병리적인 내적인 대상 유닛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되죠. 늘 배가 고프면 이상화시켜요. 양잿물도 고깃국물처럼 보여.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올굿 올배드로 있을 때는 요거가 없잖아요. 중간에 중심을 딱 잡는 게 없는데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면 현실감이 생겨요. 올굿 올배드가 아니라 굿이너프한 세상이구나. 이 정도는 괜찮구나. 여기는 굿이너프하게 사라지죠. 그게 현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감을 갖게 되면 너무나 기대했다가 너무나 좌절했다가 냉탕과 온탕을 경계성 장애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으면서 중간에서 비록 플럭처에이션 변동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아 이렇게 좌절스러운 것도 라이프지. 아 또 좋은 날도 있었지. 이러면서 굿과 배드가 양립해서 갈 수 있는 현실감을 갖고 가는 게 센트럴 이고와 요것들이 점점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얘가 점점 늘어나는 거가 내 내적 대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감을 찾아가면서 대상관계적인 치료에서 얘기하는 자기에 대한 재구성이죠. 이상화도 원시적인 방어 기제다. 이상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상화시킨다라는 거는 나의 내적인 판타지로 그 사람을 덧입히는 것일 뿐이에요. 현실감이 없는 거죠. 왜곡된 지각이죠. 그러니까 내적 세계, 자기 내적 세계에 대한 어떤 건강한 경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양극화되는 all good, all bad. 거기서 다면화되고 양립이 가능한 거, 이거는 분열이 돼 있는 거잖아요. 분열이 돼 있는 거가 아니고 통합이 돼 있는 거. 굿과 배드가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대상관계 치료에서의 경험, 극적인 강렬한 경험에서 내가 조금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네. 대상관계는 밖에 있는 대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대상의 개념은 아직 클라이언한테는 없어요. 내적 판타지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판타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판타지로 쓰잖아요. 우리 환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판타지로 쓰지만 클라이언이 말하는 환상은 이렇게 써요. 다르게 써요. 의미가 달라요. 클라이언의 환상은 아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내적 대상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외부 대상하고 구별이 되는 그래서 다르게 써요. 판타지 자체를.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바를 어떻게 아는가라는 이제 인식론적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론적 질문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아까 형성된 나의 내적 세계의 복잡성이라는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실제를 인식하느냐? 허구를 인식하느냐? 왜곡하느냐? 그럼 왜곡은 인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비춰주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데 나를 비춰주는 너는 왜곡된 넌지 또 현실적인 넌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심리를 공부하면서도 인식론적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비온이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흑암의 빗줄기 그런 책을 보면 인식론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거든요. 우리가 A라고 생각한 것이 과연 A인지, 이게 허구인지, 실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라도 앞에 선 예수,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혼에서는 진리 추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슈예요. 중요한 이슈.
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얘기하면서 페이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 인식론적인, 신앙적인, 신학적인, 철학적인 굉장히 깊이 있는 걸 다루고 있는 게 비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 개 산맥을 얘기하면서 이 네 개 산맥들이 결국은 다이나믹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이라는 건 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호 주체성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자체가 보이는 실제가 아닌 거야. 뭔가가 항상 구성되어 가는 실제야.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나중에 비혼을 공부하시면 특히 이제 철학적인, 인식론적인, 특히 신앙적인, 영적인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이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 저 궁금한 거 네네. 있는데, 그, 그 말러의 분리개별화에서, 24개월까지가 이제 개별화 단계잖아요. 분리개별화 단계로 보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이들은, 나랑, 어, 다른 사람도 자기의 일부로 지각이 되는 그렇죠. 건지,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자기와 대상, 아까 우리가 이제 자기와 대상과 연결된 이게 다 하나의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개별, 자기, 너하고 연결된 정서적인 부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돼 있는 거죠. 분화가 아직 안 돼 있죠. 셀프와 오브젝트의 분화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보면은 6에서 24개월 사이에 점점 부화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잠깐만요. 제가 그 페이지를 좀 찾아갈게요. 59페이지. 네, 59쪽 다 같이 봐요. 네. 그 6에서 24개월의 분리개별화를 세부적으로 보면 부화, 네네. 연습, 재적응기 이렇게 있었을 때 네. 그 분리개별화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이제 그 타인은 나의 일부로 지각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약간 그 6에서 10개월, 13개월, 24개월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월수가 그 대상이 그 교집합으로 봤었을 때 교집합적인 거, 그러니까 일부러 지각되는 교집합이 점점 줄어드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음, 그렇죠. 그런데 일단 부화 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부화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에서 깨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알에서 깨어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집합이 더 큰 거죠.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예, 예. 맞아요. 근데 알에서 깨어서 나와서 완전히 내가 걸음마를 해서 뚝 뛰어져 나오면 연습 단계는 분리가 된 거죠, 이미. 연습 단계는 부하의 단계는 아직도 알에서 깨어나오는 부하 단계잖아요. 깨고 나오는 단계니까 아직 교집합이 있는 단계인데 부하 단계를 꺼내서 연습 단계는 이미 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관략근을 조일 수 있고 엄마 무릎에서 세상을 탐색할 수 있게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연습 단계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분리가 완전히 된 거고 분리 개별화 단계에서 부하는 분리를 가는 단계고 연습 단계는 분리가 된 거고 재접근 단계는 분리가 됐는데 다시 찾아오는 거죠. 왔다 갔다. 투앤프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연습 단계라는 게 그게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아이들이 뻗어나가는 게요. 그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뻗어나가지만 아직 심리적인 상태가 교집합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인디비주에이션. 그래서 분리가 됐는데 완전히 개별화가 되려면은 또 단계가 필요하겠죠. 인디비주에이션이 완전히 돼야지만 개별화가 되는 건데 일단 연습 단계에서 분리는 됐죠. 분리는 됐는데
내가 완전히 나라는 개별화, 인디비지에이션이 아직은 안 됐죠. 음, 예, 음, 예. 음. 아직은 세상, 그러니까 교집합이 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래서 재접근 단계에서도 갔다가 뭔가가 내 안에 완전한 인디비주에이션의 내재화된 항상성의 대상이라는 항상성이 내 안에 없으니까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비로소 대상 항상성의 발달에 됐을 때는 온전한 주체로서 가능해지는 거죠. 대상 항상성이 된 때 비로소. 네네네. 그러면 교과서로 한번 가서 디테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대상관계 치료라는 것은 상담자 자신을 활용한 치료다. 그러니까 상담자 자신이 옵젝트가 돼서 관계로 치료하는 거니까 상담자 자신을 활용한 치료다라는 거예요. 6쪽에 보면 첫 번째 문단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새롭고 도움이 되는 관계 경험을 제공할 중요한 사람이다. 관계 경험 자체가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한다. 상담자 자신이 소위 변화를 촉진하는 약이다. 사실 이게 상담 관계 세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세팅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를 마주한 나를 마주한 너가 사실은 새로운 너를 창조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새로운 관계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 주체성. 그래서 관계 상호성.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아주 복합적인 나라는 자기 대상관계 하나의 단위를 갖고 어떤 새로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상담자라고 치면 이 내담자의 복합한 내적 세계가 나한테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면밀하는 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포커싱을 해야 된다. 지금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까 이제 뭐 섣부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섣부른 해석을 한 것이 나만의 요인인가, 아니면 섣부른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관계 경험이 재현된 건가를 볼 수 있겠죠. 섣부른 해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침범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침범을 많이 당한 경험을 하고 살아왔을 경우 침범의 환경을 또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로 하여금 내가 평소에는 섣부른 해석을 하는 상담자가 아닌데 왜 나는 요번에 섣부른 해석을 했을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내적 대상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건 하면 돼, 안 돼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지가 내담자가 나한테 준 영향일 수 있다라는 거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왜 보통 때는 굉장히 뭐 온유하게 하는데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내가 치받지? 이러면 뭔가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끌개로 끌어내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유인가가 있으면 이분은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을 여기서 나한테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상관계에서는
너를 도와주려고 앉아있는 나한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 임팩트, 어떤 무의식적인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을 계속 보는 거예요.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쪽의 제일 밑에 문단을 보면 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환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거를 잘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장려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환자만큼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관찰하라고 주장한다. 네, 맨 마지막 문단 찾으셨어요? 네. 네. 17쪽 여기에 이제 학동 스쿨 칠드런에 대한 윌리엄 버틀러 예츠의 이제 그 시를 보면 밤나무 선생님들이 이제 요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산에 가요. 그럼 어떤 아주 우람한 나무가 있어. 우람한 나무가 있는데 산에 가면 이렇게 길바닥에 걸어 다니면 밖으로 나온 뿌리들이 엄청 크게 나와 있죠. 아주 큰 뿌리들이 땅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막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꽃도 지기도 했지만 또 꽃도 피기도 하고 또 아주 초록 연녹색 잎사귀가 막 날리기도 하고 줄기도 있고 그리고 바람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나무가 뿌리가 남은지 꽃이 남은지 잎사귀인지 줄기가 남은지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게 남은지 뭐 바람인지 뭐 이렇게 다 구별을 해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유닛 안에 셀프도 있고 옵젝트도 있고 정서도 있고 그게 다 난데 그 각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본다? 각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거 전체가 구성된 게 나고 전체가 구성된 게 관계고 또 나하고 너하고 구별할 수도 없고 마치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나무인지 줄기인지 꽃인지 잎인지 하는 것처럼 상호 주체적으로 이 모든 게 다 형성된 하나다. 춤인지 춤추는 잔지 흔들리는 가지가 나무인지 바람이 흔드는 건지 이게 뭔지 다 하나의 유닛이다. 지금 그 유닛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지금 구별해가면서 공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서로를 구성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1부, 2부, 3부, 4부 하면서 이렇게 그 1부에 대한 주제에 맞는 이렇게 시를 갖다 놨어요. 정신과 의사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교육은 우리가 못 쫓아간다니까요. 우리는 달달달달 외워서 법과 가고 달달달달 외워서 의대 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쫓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인문학적인 인식론 얘기를 하질 않나. 철학 얘기, 신학 얘기를 하지 않나. 정신과 의사들이 쫓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대상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강렬한 감정으로 연결된 뭔가를 우리가 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나라 21쪽 조국 거기에도 우리는 내가 조국을 사랑합니다. 난 조국에 충성합니다.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각자 다 다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정서가 어떻게 튀어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자라는 이야기 전부 다 뭐예요? 감정하고 연결된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기로 넘어가서 25쪽 마지막 문단 나의 자기는 셀프는 한 펄슨에게서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죠? 우리가 펄슨이라는 거는 밖에서 하나의 어떤 실제로서 볼 때는 펄슨이에요.
근데 셀프는 내가 갖고 있는 아까 밖에서 나는 예를 들면 밖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뭐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관계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봐. 누군가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셀프는 나는 소심하고 조금 결단력이 부족하고 뭐 등등 전혀 다르죠. 밖에서 보는 펄슨으로 보는 나하고 셀프로 보는 나하고는 다르죠. 여기서 이제 그 사례 2살배기 아이가 만약에 철수가 아빠랑 같이 공원에 갔다가 아빠 저거 아빠 그림자 이거 내 그림자 이러고 있다가 아빠가 철수를 무등을 태웠어요. 그랬다가 아빠가 내 그림자 위에 뭐가 있지? 그랬더니 나야 나 그러니까 아까는 내 그림자야 그랬는데 나야 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셀프라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예요. 자기 이미지. 그리고 거기 이제 위에서 26쪽 7번째 줄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자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육체적 자아다. 여기서도 셀프하고 이고하고 섞여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각 줄을 보면 이희라는 단어를 프로이드가 썼는데 의미상 이거는 셀프다. 근데 많은 경우 이고로 해석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27쪽에 나오는 BG라는 이 사례는 이 책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사례예요. BG의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꿈 얘기가 나오죠. 꿈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꿈에서 문이 열리면서 내가 계속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나한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셀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가들이 거울 앞에 놓으면은 되게 좋아하고 신기해하죠. 그럼 가서 막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마치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 자기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처럼 이 꿈이 이 사람의 치료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면서 발달의 연속성과 병리의 양상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초기 자폐적인 양상이 자폐증에서의 관계가 부재한 거랑 비슷하고 공생관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마치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정신분열증에서 환청이 자기인지 바깥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이렇게 공생관계에 유사하더라. 그리고 재접근 단계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먹힐 것인가 나갈 것인가 이렇게 정서적인 불안정을 얘기하면서 경계성적인 거랑 유사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연습 단계에서 굉장히 과대성, 전능성을 하는 것이 조증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지금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파편화된 자기가 응집해가는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라고 생각되는 자기하고 계속 맞아떨어 들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경험. 그래서 이런 내담자들이 갖고 오는 꿈들이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이제 요런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이 꿈을 들어도 셀프의 유니티에 대한 꿈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내담자가 갖고 오는 은유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쪽 제일 밑에 줄을 보면 환자가 이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치료자는 유아가 거울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이 떠올랐다. 생후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비지는 그 또래 다른 아이처럼 자신의 상이 사라질 때까지 거울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을지 모른다. 이것은 대상 이미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비지는 발달 초기 자기 경험의 제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이 바로 자기다. 네. 이렇게 발달 단계와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이제 병리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발달 단계와 유추해서 그 상황을 이제 병행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파편화된 자기에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재작업을 이런 꿈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모르면 모르는 만큼 넘어가시면 자꾸 반복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네. 어느 시점에 돼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운동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어쩌다 되다가 안 되잖아요. 어쩌다 되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되는 경험이 있죠. 네. 28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누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검정색, 회색, 흰색 이런 것들로 굉장히 아주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다 검정색이네. 그랬더니, 그게 나야. 내가 그걸로 다 작업했어. 그게 나야. 내가 그걸 가지고 작업하고 있었어. 내가 우울했던 것 같아. 이런 나. 그걸 작업했다는 거예요. 그걸 작업했어. 그래서, 이제 캔버스의 그림이 자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게 자기 이미지다. 이게 자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카톡 사진들을 보면 그분들을 알죠. 아니, 그러니까 사진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을 올리느냐 이런 거가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꼭 시각적인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을 해. 그러면 뭐 일본의 뭐 경쟁자 A가 뭐를 해. 또 다른 B가 뭐를 해.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뭐를 해도 그 심사위원들은 이게 김연아인지 A인지 B인지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분의 멋을 쓰는 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몸의 근육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이빙 하는 사람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이빙의 그 구체적인 구성을 자기가 다 의식하진 않지만 그 전체가 자기다. 그러니까 근육질의 누군가 나왔을 때 그게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또 꿈으로도 설명하고 또 어떤 몸으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29쪽에서는 또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 스페인 계단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블루스를 연주하는데 아주 절망적인 가사를 멜로디와 리듬에 맞춰서 뭔가가 아주 구슬픈 얘기지만 인내와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어서 뭔가를 연주하는 걸 느꼈다. 그게 그 사람이다. 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참고 문헌으로 강의 기획안에 쓴 대상관계 심리치료 실제 이 책을 중간중간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책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라서. 네, 이 책에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심리치료란 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실제 있는 그대로의 타인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다.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아까 그 복잡한 셀프 단위로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페이지 16쪽 16쪽 밑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 있어요. 기술과 연구 방법이 발전되어 옴에 따라서 역동 이론과 가정들을 신경과학적 증거와 여러 다른 증거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두뇌 신경 호르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경 호르몬의 생리학,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병리와 상관관계가 있다. 17쪽. 그래서 양육자하고의 경험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 네이처, 타고난 기질과 널처, 양육에 따라서 성격을 형성한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대상관계 유닛이 형성될 때 너라는 옵젝트의 시선에 따라서 나라는 셀프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어떤 관계하는 정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헤이트가 주된 정서다. 그러면 이제 뭐 무시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가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심리 기제가 발달하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심리 기제가 그러니까 요 형성이 되는 게 요게 바로 이 전체가 나라 그랬잖아요. 이 전체가 난데 이것이 형성될 때 뭔가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에 결핍이나 방해가 되는 경험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심리 기제를 발달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더 이상의 거절은 싫어하면은 1m 거리를 유지한다든가 나는 이런 불편함이 너무 싫어 그러면 투사와 투자적 동일시로 내가 살아남는다든가 이렇게 어떤 심리 기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성숙을 방해받을 때. 근데 누구나 성숙을 방해받지 않아도 누구나 심리 기제는 발달하지만 너무나 부재가 심하고 너무나 결핍이 심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심리 기제가 굉장히 고착되고 양극화되고 왜곡되고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심리 기제가 발달하느냐, 방어 기제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느냐, 그것들이 결국은 그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심리 기제가 지금 임상 현장에서 상담자하고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관계 속에서 또 경험하는 거죠. 상담자가.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하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것들이 결국은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관계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here and now, 지금 나하고 관계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과거의 경험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읽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매장되기 위해서, 과거에 목매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로 살기 위해서. 현재를 살고 현실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분석을 잘못하면 과거파다가 끝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죠. 네. 그래서 두뇌의 기능, 신경화학, 신경망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것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몸, 마음, 뇌가 동시적으로 다
성장과 발달을 재개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8쪽 중간쯤에 보면은 대상관계라고 이렇게 붉은 글자로 딱 박아놨죠. 대상관계 치료자로서 우리는 환자가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할 때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어떻게?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치료자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담자와 함께 그런 이해를 정교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치료 관계에 관한 우리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겪고 있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뭔가 나는 다 알아. 나는 전문가야. 나는 유능해. 나는 하나도 안 어려워. 난 널 다 이해해. 난 널 다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어려움을 지금 여기서 겪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읽어라. 상담자의 감정적 반응은 치료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다. 네. 환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감정이 연루된 경험을 알아차려야 된다.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19쪽. 치료관계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기본 틀이다. 관계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입하려면 환자와 치료자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치료자의 감정적 반응을 사려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일방적으로 내담자를 관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질문 혹은 피드백.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아. 누워서 듣고 있었어요. 네네, 괜찮아요. 그 네네. 때문에. 네. 네. 어, 오늘 수업 중에 뭐 피드백, 질문? 그래.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가 돼서 지금은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네네. 제가 그 지난번에 환자에게서 배우기에서 그 어떤 다른 차원으로 초대된 것 같은 기분이다. 이제 그때 그 수업의 어떤 느낌이 그랬는데 이제 이 대상관계 책을 앞에 좀 읽으면서 내가 그간의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입혀서 얘도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대상관계 이론을 내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게 내적 표상들을 이야기하고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이분 자체가 아까 시도 나오죠? 뭐 하여튼 굉장히 재밌어요. 사례들도.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좀 읽어오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써주시면 페이퍼를 길게 쓸 필요 없이 아까 이제 누가 질문하신 것처럼 몇 쪽 뭐뭐뭐뭐 설명해 주세요. 요렇게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